알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또 읽어보시면 좋을 책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안주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또 함께하는군요.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엔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짐 로저스가 지은 책이고 아마 예. 이 자극적인 나라가 한반도 대한민국인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이미 읽어보셔가지고 네.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이 책은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우는 짐 로저스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돈의 미래 지도가 어떻게 펼쳐지고 그에 따라 각국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책입니다. 책 속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독자를 위해 돈의 흐름으로 본 세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짐 로저스의 생각을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짐 로저스, 이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존재입니다만 또 승수한 분들도 있고요. 소개를 해주시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우는 이유는 1969년 조지 소로스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인 퀀텀 펀드를 설립하고 10년 동안 4,200%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리며 월가의 전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 37세의 나이에 은퇴를 선언한 후 컬럼비아대 경영학 대학원 교수로 금융론을 가르쳤고 다수의 금융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평생의 꿈이었던 오토바이 세계 일주 여행에 나서 52개국에 걸쳐 약 16만 킬로미터를 주파하며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독자적인 투자 해안으로 리먼 사태, 중국의 대두,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예언을 적중시켰다고 합니다. 다가올 세기 아시아의 시대가 되리라 예견하고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에 정착한 그는 현재 세계 곳곳을 누비며 강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중에 이 책을 저술한 것입니다만 제목이 가장 자극적인 나라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을 지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떤 뜻이죠? 책의 제목을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고 했지만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가장 잘 성장하는 나라 혹은 전망이 밝은 나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선 대표적인 지일파이자 일본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 투자가로서 유명한 짐 로저스가 이 책에 내보는 일본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선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고 있죠. 일본에서 최초로 출간되었던 이 책은 이런 이유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5년 후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주저없이 한국을 꼽는 그는 앞으로 10에서 20년간 한반도의 통일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가 될 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시아권의 여러 국가들의 어떤 장래를 전망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전망을 강하게 주장해서 논란이 되었었다라고도 하고요. 일본에 대해서 어떤 그 이야기들을 했던 거였습니까? 자, 이 짐 로저스가 일본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있지만요. 그가 내다보는 일본의 미래는 암울했다고 합니다. 책에서 내가 일본에 사는 10살짜리 아이라면 당장 일본을 떠나거나 아니면 끔찍하게 변할 사회에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AK-47 소총을 사겠다. 공공연하게 말해서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이 2050년 범죄대국이 되거나 50에서 100년 사이 국가의 존폐를 논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해마다 늘고 있는 일본의 막대한 채무,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사회보장비 증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일본의 호공기는 머지않아 폭락할 것이고 언젠가 아베가 일본을 망쳤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한 짐 로저스가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예상되는 미래 그대로 손 놓고 당황스러운 것이고 어떤 대안 또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제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좀 어떤 방향들을 이야기했습니까? 짐 로저스는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세출의 대폭 삭감, 관세 인상과 국경의 개방, 이민자 수용이죠. 현재 너무 많은 비용을 국채를 발행해서 복지를 감당하고 있으며 그 돈의 대부분을 일본 중앙은행에서 찍어서 갚고 있죠. 현재는 이 돈을 감당을 하지만 후세들이 감당을 해야만 하는데 인구가 줄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방식은 어느 시점에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국경의 개방과 이민자의 대규모 수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의 크기와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가장 좋은 방법이나 현재 일본의 이민 정책을 전환해야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일본의 문화와 또 사고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힘든 그런 제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근데 뭐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하고 있는 어떤 상황을 이제 따져보면요. 한국도 정말 좀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인구도 줄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이민 정책이 아주 개방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가장 자국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이 남북 간의 관계, 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개방으로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와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 가능성을 우려했던 전 세계의 자금이 한반도의 평화를 계기로 한국으로 흘러들어오고 한국의 재벌 기업들을 필두로 북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선순환이 계속될 것이란 이유죠. 또 북한에서도 기업가가 탄생하고 주변 강대국들 기업가와 자본이 한반도로 유입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의 경제는 정체 무드에 빠져 있지만 한국과 북한은 앞으로 2020년에서 2022년을 기점으로 다른 나라만큼 불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 내년인데. 예, 사실 지금 현재 뭐 북미 관계 또 남북미 관계가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어젠가 그젠가 이제 보도를 보니까요. 다음 달 초,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또 북미 실무회담이 이제 예정돼 있고, 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미국의 어떤 선거 일정 등과 맞물려서 이번 실무회담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좀 성공적인 결과가 나와야 이 짐 로저스 또 의원이 맞았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또 남북 간의 어떤 그 평화 경제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좀 여러 가지 분석 요인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망을 내놓은 이유는 첫 번째로 현재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과 그 쾌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체제를 자본주의식으로 바꾸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현재 북한의 경제 발전 속도나 체제가 급속하게 자본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배급제에서 벗어나서 장마당을 통한 부자가 만들어지고 있죠. 세 번째는 북한이 개방했을 경우 엄청난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투자와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처럼 대한민국처럼 이 자본과 기술력은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이제 선진국처럼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북한처럼 값싼 노동력과 또 자원이 있고 또 많은 인프라가 투자되어야 하는 나라. 이렇게 좀 그 두 가지 어떤 그 정치 체제가 또 경제 체제가 시너지 효과를 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날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상상 초월의 상황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봤으면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 이게 모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부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고 또 사회 구조적 또 양극화 문제들도 심각한데 아까 이야기했던 노령화 문제도 그렇고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역시 또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재벌 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5대 재벌이 한국의 주식 시가총액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특이한 구조임을 지적하며 한국 경제는 아직까지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에 빠져 있다고 꼬집습니다. 한국 교육의 안정지향력 사고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감을 표하는 걸 잊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장래 직업 순위 조사에서 11일 연속으로 교사가 1위를 차지하는 사회, 또 합격률이 1.8%에 불과한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고시촌 문화 등을 예를 들며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책 내용 중에서 한국과 일본 내용만 좀 우리가 소개했습니다만 그 밖에 좀 다른 내용들도 많이 나오죠? 사실 저는 이게 더 재밌었어요. 네. 그 다른 거시적인 경제 흐름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 사상 최악의 하락장이 지구총을 덮일 것이고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까지 얽히면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는 산업혁명 시기마다 생겼던 거대한 흐름 중에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중국과 타이완이 통일되었을 때 주변국에 미칠 영향, 그리고 조만간 비극을 맞이하게 될 미국 경제에 대한 그의 진단을 보고 있노라면